오케이. 여러분 그 시간 되면 꼭 저기 어반브릭스로 와요, 알겠죠? 어제 쾌적하죠? 맞아요, 선생님. 쾌적하죠? 어제 진짜 맞잖아요. 저 성실함이 네, 쾌적하고 좋죠. 아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꼭 와요, 알겠죠? 예, 아 그래. 아 수업 진행이 안 돼요. 네, 그래요. 뭐라고요? 뭐래? 뭐라? 바꿔놓으면 수업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는 다 왜 안 왔어요, 저기? 피곤해서 안 왔다고요? 바꿔놓은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아주 그냥. 어? 물리하러 갔어요. 자, 뭐라고? 아, 무리 선생님도 혼나서 울었다고요? 우연히 막 방에 막 돌아다니지 말라는 돌아다니다 걸려서 아니, 그러면 무연이는 선생님들 혼나면 울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홍준 쌤한테 맞아서 어깨 맞았어요. 아니, 다고요? 아니,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무연아, 이제 그래, 체력 단련 좀 해, 알겠죠? 어깨가 빠지면 어떡해요, 오늘.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가자. 요 결정장 이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너무 유명해서 또 줄임말이 있어요. 어떻게? CFT라고 줄임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말로 결정장 이론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게 컴플렉스. 그 녀석의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컴플렉스의 성격을 설명하는 야매 이론입니다. 왜 정식 이론이 아니고 야매 예, 이론이죠? 틀린 부분이 많아서요. 틀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야매입니다. 근데 야매여도 계속 교과서에 실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의외로 꽤 설명이 잘 됩니다. 설명이 잘 되고 상대적으로 누구에 비해서 양자역학에 비해서. 그래서 양자역학을 100% 도입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설명이 쉬운데 설명이 꽤 잘 됩니다. 하지만 야매라서 막 잘못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겠죠? 어쨌거나 이 컴플렉스를 설명하는 가장 편리한 이론 중 하나, 결정장 이론이 뭐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걸 알아보려면 첫 번째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언급하려고 하는 디오비탈. 자, 디오비탈이 여기서 왜 중요해요? 베이겔화 화합물을 이룰 때 금속이 중간에 있는데 금속은 보통 무슨 금속? 그 디오비탈 전자배치가 되는 전이금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베이겔화 화합물 컴플렉스는 중심 금속이 디오비탈 전자배치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자배치를 알기 위해서는 디오비탈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어떤 건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5개를 다 그려보았어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오비탈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죠? 5개. 5개가 있죠. 예. 5개. 그 5개 이름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dx제곱 빼기 y제곱, 얘는 dz제곱이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은 dxy YZ, zx가 되겠어요. 그래서 디오비탈은 5가지인데 그 5가지를 이런 식으로 축 방향성 혹은 여기서 이거는 B예요. B 뜻은 not입니다. not. 예, 그래서 이제 비축 방향성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축 방향성 오비탈은 2개로 표현을 하는 거고 비축 방향성 오비탈은 3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황이 뭐냐? 자, 우선 내가 색깔을 칠해놨죠.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자, 빨간색의 뜻은 얘도 사실은 함수를 수리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함수가 있으면 함수의 수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빨간색으로 그린 건 뭐냐면 그 함수에 플러스 부호가 나타나는 함수값을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거예요. 나머지 모두 다. 그러면 파란색은 뭐겠어요? 파란색은 마이너스 함수값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오비탈의 분포, 그리고 이 오비탈의 분포에 따라 바로 금속이 가지고 있는 디오비탈 전자도 요 오비탈에 따라 분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그 d 오비탈이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었으면 거기 채워진 전자는 요런 분포를 갖도록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그런데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함수값이 어디로만 주로 x축, y축으로만 주로 함수값이 분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2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는 x축이나 y축에서 주로 발견된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리고 dz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주로 z축으로 전자가 주로 분포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파란색으로 마치 도넛처럼 생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xy 평면에 아주 일부 존재하는 전자 분포입니다. 주로는 z축에 분포해서 얘도 축방향성 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렸건 빨간색으로 그렸건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의 구분일 뿐이고 어쨌건 전자는 빨간색 영역이 됐건 파란색 영역이 됐건 다 분포하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이런데 D전자가 있다, D전자가 있다, 요런데 D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은 어쨌거나 X축, Y축 혹은 G축에서 전자가 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두 오비탈을 축방향성 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XY, YZ, ZX 나머지 세 개가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그린 거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좌표계는 3차원 직교 좌표계죠? 근데 3차원 직교 좌표계를 그린 다음에 요 둘은 그리기가 좀 편한데 요 세 개는 3차원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얄딱부리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 교재에 그림이 있기는 하거든요. 교재 보시면 9페이지, 착화물 9페이지를 보시면 안 받았어? 착화물 9페이지에 보시면 자, 당장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이랑 좀 같이 봐주세요. 네, 그 착화물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1이라고 있을 거야. 보이세요? 네. 네, 그림 11을 보면 디오비탈 5개 그려놨죠. 네. 여기에 보면 XY, YZ, ZX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려야 돼서 칠판에 그리기에는 좀 얄딱구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단면도로 그려 보았습니다. 알겠죠? 네. 자, 뭐냐? XY 평면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그럼 Z축은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Z축은 이렇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Z축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XY 평면에 축에서 45도 떨어진 형태로 전자가 분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YZ는 여기가 Z고 여기가 X면 이건 무슨 축이겠어요? 요거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X축이 여기 치고 YZ 평면에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됩니다. ZX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요 세 개의 오비탈은 사실 모양이 다를까요? 모양이 똑같을까요? 이 세 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네 개까지 모양은 exactly same입니다.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좀 다르고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얘를 손으로 잡고 45도로 틀면 얘랑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얘도 이리저리 돌리면 이 녀석이랑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그래서 디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완전히 모양이 같고 얘만 좀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걔네들이 분포하는 방향성에 따라 축방향성, 비축방향성으로 구분한다라는 걸 꼭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때 네. 여기에 있는 축방향성 요 둘을 그 수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E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네, E라고 표현합니다. E라고 불러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비축방향성 있죠. 네, 얘는 기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T2 오비탈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E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고 T라는 것도 그리고 숫자 2라는 것도 다 선형대수에서 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형대수에서 표현하는 방식인데 뭐 지금 그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나 보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그림 그리기 너무 아깝지만 자,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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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서 그래, 여기 지울게요. 이자 지우자.
자, 그럼 이제 3.2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d 오비탈이라고 쓴 건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d 오비탈이고요. 여기에 스플리트란 말이 있네. 스플리트란 말 보이세요? 잠깐만. 왜 자기는 그렇게 앉아 있죠? 의자가 없다고요? 책상은 있어요? 책상도 없잖아요. 감성 타기 위해서. 아유, 감성. 아, 네네네. 아, 네. 예, 예.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이 정도면 그만하자 그냥. 건우야, 가방 잠깐만. 없는 사람들아. 잠깐만. 이 정도면 되는 거야. 고마워요. 아, 좋죠. 저. 내 손을 그러니까 내전 좀 그냥 물어. 루테가 온나풀 때 근데 거의 됐어요. 네. 다시 봅시다. 이 정도면 강의실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없어요. 없어서. 네, 팔만 저희가 반영. 맞아요. 제가 사승진 쌤이랑 1대1 하겠어요. 수장께 써. 뭐 현피한다는 뜻이에요? 참. 아니 지금 여기가 가장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습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스플릿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 재배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착화함물 이론에서는 디오비탈이 갈라진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자, 우선 첫 번째 6배위. 6배위란 말 아까 기억하죠? 배위수가 6이란 뜻이에요. 아까 그려보았던 이렇게 했던 거. 요 구조를 6배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6배위면 또 뭐? SN6이랑 다른 거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SN 혹은 CN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다만 얘는 옥텟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 그릴 때 주로 이 표현을 쓰고요. 얘는 비옥텟. 그래서 이런 착화함을 쓸 때는 주로 이 표현을 쓰죠. 뭐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자, 어쨌건 그래서 6배위 8면체. 자, 8면체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옥타히드럴의 경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말고 뭐 두 번째는 그 다음 배울 거는 4배위도 있고요. 4배위 중에서 4면체도 있고요. 사각형. 네, 그 다음 4배위 중에 사각형. 사각형 구조도 있어요. 내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학교에서 했다고요? 아니요. 화학이 원래 6배기밖에 안 했어. 학교에서는 요것만 했죠? 학교에서는 요것만 했을 건데 뭐 만약 뭐 미리 공부를 배웠던 사람들은 요런 것도 요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4배위만 있는 게 5배위도 있고요. 5배위도 있고 뭐 2배위도 있어요. 2배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학교에서는 이것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토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면체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 리간드가 공급하는 전자쌍 리간드가 공급하는 전자쌍과 금속의 d 오비탈 전자 간 청력
나타납니다. 자, 우선 쓰시고 뭔 말인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리간드에도 전자가 있을 거고 금속에도 전자가 있을 테니까 전자는 같은 전하를 가져요, 다른 전하를 가져요. 당연히 마이너스 같은 전자를 갖죠. 그럼 같은 전하를 갖는다면 그 사이에 뭐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청력은 이 전자 간 거리가 멀 때 커질까요? 가까울 때 커질까요? 가까울 때 커집니다. 바로 서로 가까울 때 이 청력은 더 커지겠군요.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이 CFT가 야매라는 뜻이에요. 자, 예. 자, 생각해봐요. 요 말만 보면 매우 맞는 것 같죠? 근데 생각하면 되게 쓰잘데기 되게 틀린 이론인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베이결합력은 결합력이 약할까요? 결합력이 강할까요? 강해요. 결합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이결합으로 한번 엮이면 사실은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결합력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무서운 산업재해 중에 중금속 중독이라는 게 있죠. 중금속에 몸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수은 중독, 납 중독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크롬 중독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거 중독되면 약도 없어요. 거의 뭐 그냥 인간 폐인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몸에는 비금속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몸에는 비금속이 엄청 많죠. 네. 왜냐하면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전이금속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돌릴 수 없는 배위결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배위결합은 결합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강력한 결합력이란 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력이죠? 인력이잖아요. 네. 강력한 결합력은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청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력이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인력이 아니라 너무너무 강력한 인력이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청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만 이렇게 설명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무연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을 쓰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크리스탈은 무슨 결합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유결합. 바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건 이온 결합 성격인 거죠. 네. 네. 결정. 맞아요? 양이온, 음이온이 만나서 뭐 NaCl 같은 거 만나서 뭐 면심인빵 결정 만들고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저 크리스탈이라는 말은 아이오닉 캐릭터를 대신해서 크리스탈이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온 결합하고 관계가 있느냐? 잘 봐요. 어떤 전자와 어떤 전자의 청력을 설명해 주는 물리적인 모델이 뭐예요? 쿨롱 법칙. 쿨롱 인력이죠. 네. 쿨롱 인력. 쿨롱 인력이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 다른 전하끼리는 인력. 맞나요? 네. 그러면 쿨롱 인력으로 주로 누구를 설명해요? 이온 결합을 설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가 청력이면서 동시에 쿨롱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오닉 캐릭터라는 말을 쓰기 위해 크리스탈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 이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상하게 크리스탈 필드라고 하는데 웬 난데없는 크리스탈이냐? 요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어쨌건 야매라 하더라도 이 녀석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저기 줄게요. 된다. 에잇. 야, 뭐라고? 그래. 네. 그거보다 화학이 중요한데. 다리수 이다리가 지금. 아니 3이야. 자, 뭐가 너도? 우리 4잖아. 우리 날 4야. 물리야. 우리 4 됐어 이거. 물리야. 내년이야. 왜 그런 식으로 할까? 내년에 4래. 왜 물리 잘 쳤어? 아니. 왜 물리 92점이야? 진짜? 우연히 99점. 그거 하수 따야 돼. 조심히 가세요. 좁아 죽겠네. 진짜. 수영이 절로 가라. 오지 마라.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자, d 오비탈 몇 개가 있다 그랬죠? 5개요. 5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원래 d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원래는 다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p 오비탈은 몇 개 있어요? 3개. p 오비탈은 3개가 있죠. p, x, y, z. 얘들도 에너지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듯이 d 오비탈 5개도 에너지가 서로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아주 이상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5개가 에너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5개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불안정한 에너지 준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금속의 리간드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요? 자, 누군가 사귀려면 그 누리가 반드시 만나야 사귀죠. 맞아요. 만나지도 않고 사귈 수는 없잖아요. 강제적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야 사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컴플렉스를 만들려면 우선 누구하고 만나야 돼. 금속하고 리간드가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려면 멀리 있으면 만나겠어요? 가까워져야 만나겠어요? 가까워져야 만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금속이 리간드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청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지만 금속하고 리간드가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청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력이 나타나는 건 무조건 안정화예요? 불안정화예요? 불안정화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드디어 얘가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 화학 결합을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학 결합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지금 6배율이라고 했죠. 그럼 6배이면 자, 금속이 여기에 있고 자, 요런 자리로 자, 리간드가 접근해 들어오겠죠. 네. 리간드가 접근해 들어올 거고 리간드가 접근하고 요렇게 접근해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얘가 드디어 접근을 해서 쫙 결합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팔면체 구조가 나타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접근하는 방향을 편의상 요걸 X축, 요걸 Y축, 요걸 G축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축, Y축, G축으로 주로 있는 오비탈이 누구예요? 바로 요렇게 있었던 애가 있었고 요렇게 있었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각각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애들이 X제곱 빼기 Y제곱이었을 거고요. 요런 애들이 Z제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리간드들이 축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6배의 팔면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배의 팔면체를 위해서 6개가 축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때 하필 누구랑 거리가 더 가까워지냐는 거예요. 축 방향에 있었던 오비탈들이랑 리간드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축 방향에 있는 오비탈들이 에너지적으로 더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불안정성에 입각한 설명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틀린 설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베이결합 화합물은 아주 안정한 화합물인데 불안정하다라는 가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설명 방법은 못 돼요. 알겠죠? 자, anyway,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2개 혹은 3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각각 누구냐? 요 녀석은 X
제곱 마이너스 y제곱 요 녀석이 z제곱입니다. 요 세 개는 xy, yz, zx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한꺼번에 무슨 오비탈이라고 그랬어요? 이 오비탈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t2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요 두 개를 t라고 부르는데 이때 아래점자 g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g라는 뜻은 뭐냐면 원점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얘가 결합을 형성하면 자, 금속을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여섯 해서 L이 6개가 이렇게 들러붙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금속을 원점이라고 두면 x, y, z하고 마이너스 x, y, z하고 완전하게 동일하죠. 여기를 x, y, z라고 하면 이 리간드의 자리를 이 자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원점 대칭으로 완벽하게 동등한 게 들어가 있죠. 그럴 때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게라데라고 불러요. 그래서 6배2 팔면체에는 이 T2 옆에다가 G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축방향 오비탈을 6배2 팔면체에서는 이 G, 이 세 개는 T2G라고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요거 때문이에요. 자, 요거에다가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접근하는 리간드와 거리가 가깝습니다. 접근하는 리간드와 거리가 가까워서 청력이 더 크고 더 불안정해진다 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 세 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세 개는 비축방향성이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커밍 리간드와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멀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머니까 이쪽은 청력이 크겠어요? 청력이 작겠어요? 청력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해진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이 6배2 팔면체에서는 이런 식의 갈라짐이 나타난다는 것을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그거 외워야 돼. 이때 예은이는 어디 갔어? 예은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렇죠? 예은. 유예은. 처음부터 없었어. 유예은 저번 있었는데? 유연이요? 그런가? 그래. 자, 봅시다. 예은이가 보고 싶네요. 잠깐. 자, 이때 여기에 있는 T2G와 여기에 있는 EG 있죠? 요 둘 사이에 짜잔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델타 제로. 보이세요? 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결정장 갈라짐. 왜 갈라졌다는 말을 쓰는지는 알겠죠? 네. 갈라짐 에너지라고 말을 해줘요. 네. 이때 여기에 있는 O는 제로가 아니에요. 뭐 줄임말? 팔면체를 의미하는 예, 것입니다. 옥타이드러를 줄임말이에요. 진짜 화학을 할 6분. 오, 잘했어요. 그래서 델타 제로가 아니고 델타 O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얘는 6배2 팔면체에서 이렇게 갈라진 거니까 이 사이를 델타 O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잘 봐요. 네, 진짜. 어쨌거나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는 거죠. 네.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불안정해지는 거여서 원래 원자 상태 전자 배치 요거에 비해서는
E지건 T2지건 다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원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둘 다 불안정해지는 거야. 이게 CFT 관점 설명인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충분히 가까워져서 모든 청력이 나타난 상황에서 아직 결합을 이루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건 어떤 상태냐면 리간드가 결합 거리까지 접근했지만 아직 결합 직전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정성은 원래 원자 불안정성에 비해서 충분히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합 직전에서 결합을 딱 해버리면 거기에서 E지는 더 많이 불안정해지고 T2지는 약간 안정해지면서 이놈하고 이놈은 에너지가 평균적으로는 얘랑 같아지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의 에너지 상태는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에너지 상태에 대해서 항상 비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3대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O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5분의 3 델타 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짜리가 2개가 있고 2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평균하면 이 상태랑 에너지가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정장 갈라짐의 에너지를 델타 O라고 하는데 CFT에서는 이런 식으로 3대2로 2개, 3개가 에너지적으로 갈라진다라는 이상한 설명을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여하튼 이 설명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벌 쓰세요. 쓰세요. 그러니까 네. 썼죠. 자, 그다음 최대한 후딱후딱 하려면 자, 딱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쉽게 하나 설명을 해봅시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아, 누구 해볼까? 아, 그렇지.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줄게요. 이제 준다. 준다. 오, 죽여. 그래, 여기 있다. 자, 그리고 그거, 뭐라고? 그래. 그거 어제 했던 속도론 꼭 봐야 돼요. 속도론. 어제 그 뭐야, 건우야, 속도론 희한한 거 했죠? 그 속도론 이상한 거 많이 나왔죠, 그렇죠? 속도론에서 내가 한북 그리기를 했다. 뭐였어요, 선생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어요? 어제? 반감기. 반감기. 반감기 하는데 아주 희한한 테크닉들을 했기 때문에 어제 꼭 봐야 돼요, 그렇죠? 꼭 봐야 돼. 자, 어쨌건 지운다. 자, 11 마이너스. 그래.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자, 지운다. 자, 지우자. 1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쌤 재혁이 오줌 마렸대요. 뭐라고요? 11이죠. 재혁이 화장실 1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여기는 바지 찢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재혁이는 열심히 살아야지. 재혁이 오줌이 나와. 어차피 찢어도 자, 보자. 발톱이 세졌는데. 네 발톱이 세졌는데. 발톱 깎아. 자, 여기 이제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스트롱필드 리간드라는 말이 나와요.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강한장 리간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장 유명한 예로다가 그 시야, 예. 그 SN. 여기 있습니다. 시아나. 바로 조용. MN 시아나. CN6 3 마이너스 시아나요.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보이시오? 네. 보이시오? 자, 그러면 이런 그 착한 물이 나타나면 항상 무엇과 무엇을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중심 원자의 산화수랑 바로 베이스를. 산화수와 베이수를 확인하라고 했죠? 자, 지금은 당연히 뭐 베이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지금 배수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6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배수는 특별한 게 아닌데 이 망간의 산화수를 확인해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자, 그럼 잘 봐요. CN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시작. C 삼중결합에 자,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는 얘기는 반드시 무슨 룰에 입각해서 옥텐 룰에 입각해서 그리라는 얘기죠. 그럼 이 옥텐 룰로 따로 그리면 탄소 질소가 삼중결합이고 여기 비공호 전자 여기 비공호 전자가 있어야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 이름은 그 유명한 사이아나이드라고 합니다. 사이토크롬 C54.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아니 일본 말로는 시안기라고 하는데 그 영어 표현으로는 사이아나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가 옥텟에 맞게 그려진 다음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소 형식 전화 얼마예요? 0이죠. 탄소 형식 전화 얼마예요? 1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이온가가 1 마이너스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게 총 몇 개가 있어요? 6개. 6개가 있죠. 그런데 전체 이온가가 얼마예요? 3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3. 산화수가 3 플러스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망간 전자비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망간. 자, 읊어볼까요? 시작. 스티브크망. D 뭐예요? 5번째. 스티브크망. 바로 3D5. 3D5의 4S2죠. 자, 그런데 얘가 망간 3 플러스라면 전자 몇 개 띄어내야 돼요? 전자 몇 개 띄어내요? 전자 하나, 둘, 셋 띄어내면 되죠?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3D4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디오비탈의 전자가 4개가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줄게요. 씨발. 자, 그러면 이때 어쨌건 디오비탈은 가 있어요. 하나, 여기다가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래서 5개 디오비탈이 어쨌건 6배이면 몇 개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2개, 3개로 갈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좀 과장해서 그리면 짜잔, 보이시죠? 자, 이때 뭐를 그린 거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요 세 개는 누구예요? xy, yz, zx예요. 그래서 얘가 5개의 d 오비탈인 거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에너지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O라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누구 때문에? 강한장 리간드. 스트롱 필드 리간드 때문에. 자, 스트롱 필드를 줄여서 SF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SF라고 써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사이아나이드 같은 리간드들은 요 둘을 아주 크게 벌립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크게 벌려요. 자,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유가 있겠으나 이유 설명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정합시다. 설명하는 방법도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사이아나이드 같은 스트롱 필드는 여기를 굉장히 크게 벌려요. 아시겠죠? 그게 크게 벌린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런 상태에서 망간의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망간의 전자가 몇 개를 배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전자 4개를 배치시키면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전자 4개를 어떻게 배치시키느냐? 우선 첫 번째, 전자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전자 배치를 시킨 거냐면 안정한 것부터 전자를 배치시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자는 어디 전자 배치를 할까요? 여기 요렇게. 전자를 여기 안 배치시키고 여기 배치시킨 이유는? 짝지으면 또 에너지 바로 훈트 규칙에 의해서 훈투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훈투룰에 의하면
전자를 짝을 짓는 게 좋아요? 홀전자가 많은 게 좋아요? 홀전자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 4개를 어떻게 배치시키냐? 우선 첫 번째 우선 안 정한 거 하나 넣고 두 번째 거부터 훈투룰에 입각해서 전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전자 배치를 여기에 시키면 아직까지 훈투를 만족하죠? 그런데 이 경우 네 번째 전자 4개까지 채워야 되잖아. 그 4개를 여기에 전자 배치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왜 여기에 전자 배치를 시키느냐? 바로 델타 O가 너무 커서요.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면 에너지적으로 요구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싸리 그냥 훈투룰을 위배하더라도 페어를 짓도록 하자라고 전자 배치를 시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때 매우 크다고 했죠? 매우 크다고 했죠? 매우 크기 때문에 얘는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크기가 이게 빛으로 치자면 대략 400 나노미터 영역의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40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로 뭘 알아둬야 되냐면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대를 알아요. 자, 가시광선 파장은 어디서 어디예요? 400부터 대략 700까지요. 400에서 700 나노미터입니다. 자, 이때 외우실 거 어디가 블루라이트? 요쪽이 푸르딩딩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로 치자면 파남보 쪽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빛마다 뭐 이렇게 파장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뭐 그런 거 외울 수는 없고 푸르딩딩한 거는 400쪽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700은 어느 쪽이에요? 예, 700은 그 뭐냐면 빨주노 이쪽에 아시겠죠? 빨주노. 그럼 빨주노니까 뿔구죽죽. 그런데 이게 에너지적인 크기.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광량자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이쪽이 레디시가 위커예요. 약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블루이시가 스트롱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스트롱필드 리간드가 적용되면 여기가 아주 갭이 크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은 어떻게 블루이시 라이트를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색이 자, 어떤 식으로 없애냐면 흡수해서 열 진동의 형태로 소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블루이시 라이트가 되면 블루이시 라이트를 흡수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네 개였잖아요. 이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새롭게 전자 배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약간 푸르딩딩한 빛을 흡수해서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역이 되는 겁니다. 역이란 말은 에너지적으로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잘 가시광선은 블루빛도 있고 레드빛도 있잖아. 그런데 무슨 빛을 흡수했다고요? 파란 빛을 흡수해서 이 전자가 위로 올라가는 데 썼지. 그러면 남는 빛은 무슨 빛이겠어요? 그 보색입니다. 그 보색인 빨간색 빛이 남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레디시가 발색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색깔이 뭐다? 뿔구죽죽한 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구체적으로 뭐 빨간색인지 뭐 주황색인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녀석은 생긴 게 색깔이 거의 붉은색 쪽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자, 빨리 쓰세요. 빨리 다 썼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위크. 자, 두 번째는 위커겠죠. 윅필드. 자, 윅필드는 무슨 짝이겠어요? 약한 장이겠죠? 자, 그러면 그 약한 장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봐.
H2O 이키마스. H2O 이키마스. 자, 그러면 H2O는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자, 전기적으로 뭐예요? 당연히 중성이죠. 그러면 전체 이온가는 당연히 뭐겠어요? 3 플러스 그대로라면 3 플러스 걸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때 망간 전자배치는 같다는 얘기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 있어요? 망간 전자배치는 같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같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다 적었어요? 적었죠. 자, 지운다. 이압. 자, 버프도 봐.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디 오비탈이 5개인 건 달라지지 않고 6배의 위니까 달라짐. 3개, 2개도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각각이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z제곱 xy, yz, zx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O인 것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은 뭐하다? 작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기에 있는 윅필드 리간드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전자빛이 어떻게 하느냐? 어쨌건 디오비탈의 전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4개를 자, 우선 안정한 것부터 그 다음 무슨 룰? 훈투룰. 그 다음 또 훈투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4번째 전자를 여기 배치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때문이냐? 델타 O가 작아서 이 경우는 훈투룰 위주로 전자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사이가 작다고 했죠? 작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쪽 비트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레디시 라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700 나노미터 쪽을 주로 흡수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전자 배치가 이 상태 밑에 있는 녀석 하나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자 배치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다? 그러면 빨간색 빛을 흡수해 버렸으니까 어느 쪽 빛만 남겠어요? 푸른 빛만 남겠죠? 그래서 이쪽은 블루이시한 게 발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베이결합 화합물은 그래서 주로 공업적으로 어디에 쓰이겠어요? 물감이요, 물감. 알겠어요? 물감에 이런 베이결합 화합물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됐죠? 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속도론 강의 꼭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랑 z제곱은 왜 에너지를 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같도록 오비탈을 설계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처음부터 에너지가 같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구조가 다르잖아요. 아까 이게 이런 데가 축으로 와서 불안정해서 전자 밀도의 분포가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제곱 마이너스 y 4개가 똑같다고 하면 dz제곱은 z 쪽에 더 많은 거예요. 전자 밀도. 그러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